2025년 9월 일본 방위성 회의실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공개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요구에 이미 고개를 숙인 후였습니다. 같은 압박 앞에서 한국은 왜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 언론은 무모한 도전이라 비난했지만 워싱턴 특급 속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한국 제안 전격 수용, 일본 조건보다 유리. 한 일본 시민은 길거리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뭘 믿고 그렇게 빨리 굴복한 겁니까? 방위성 복도에는 수치심과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분명 두 나라 모두 미국의 동맹인데 왜 결과는 이토록 달랐을까요?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일본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요시다 켄지, 일본 방위성에서 20년간 동북아 안보를 분석해온 전략연구관입니다. 2025년 9월 12일 오전 10시 도쿄 시부야구 방위성 본관. 저는 긴급 소집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워싱턴에서 날아온 문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투자 분담 최종안 회신 기한 72시간 5,500억 달러라니 이건 협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옆자리에 사토 국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23명의 고위 관료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얼굴들. 한국에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보다 2,000억 덜 받았군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오려는 순간 외무성에서 파견 나온 젊은 관료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울발 속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 외교부 브리핑룸이 떴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처럼 고개를 숙일까?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일방적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번 요구안은 손실 부담 구조가 불공정하며 의사결정권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와 조항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불합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자리 사토 국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겁니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미 수용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방위대신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분석도 없이 말입니까? 제가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방위대신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지금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왜 거부할 수 있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저런 배짱을 부리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토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시다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굴복했습니다. 한국이 뭘 알고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나오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의는 산으로 갔습니다. 일부는 한국은 곧 후회할 것이라며 냉소했고 일부는 우리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은 고개를 숙인 후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사토 국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요시다 씨, 자네가 한국 전문가 아닌가? 비공식적으로라도 분석해보게. 저들이 뭘 믿고 있는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9월의 오후 풍경.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동맹국, 같은 압박.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는 거부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연구실 문을 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분담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체를 흔들 거대한 균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일본이 놓친 무언가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오후 2시 방위성 제1회의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긴급 브리핑을 위해 소집된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 앞에 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간 밤을 새워 분석한 자료들이 제 노트북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보고하시죠. 방위대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에서 분석 없이 수용했다고 지적한 것을 아직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대안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3가지 핵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첫째, 투자 손실 발생 시 5대 5분담 구조. 미국 측 원안은 7대 3으로 한국이 더 큰 손실을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주요 투자 결정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권 보장. 미국 측 원안은 최종 결정권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었습니다. 셋째, 간접 투자 방식 허용.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증설과 기술 협력을 직접 투자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사토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은 조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손실 분담 비율조차 협상하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젊은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백악관, 한국의 오만한 제안 일축할 것. 트럼프 대통령 측근 발언. 역시 거부당했군요.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9월 13일 기사입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9월 14일 로이터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한국과의 투자 협상 재개. 양측 실무진 워싱턴 집결.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개라니, 그럼 미국이 한국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방위대신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미국 측이 한국의 간접 투자 방식을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공포와 냉소가 뒤섞인 표정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토 국장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방위대신이 날카롭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측 제안서를 받자마자 경제학자, 산업 전문가, 법률 자문단을 동원해 72시간 동안 조항별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부분을 수치로 입증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제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받고 24시간 만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분석도 없이,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야마구치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보수 진영의 거물이었고 강경한 댐이 독립론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 앞에서 너무 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5,500억 달러가 어떤 돈입니까? 일본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걸 분석도 없이 던져준 겁니까? 방위대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의원님, 그건 동맹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전략적 굴복이었죠. 야마구치 의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도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동맹입니까? 회의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야마구치 의원을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외면했습니다. 사토 국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미 엎질러진 물을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왜 저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혔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요시다 연구관, 계속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논리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규모는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과도하며 일방적 손실 구조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미국 역시 손해를 본다는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손해 말입니까? 공급망 붕괴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미국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은 이 카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젊은 경제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카드가 없습니까? 일본도 미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꺼내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위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한국의 협상 전략과 우리가 놓친 부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일주일 안에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 시내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실 안에서는 무언가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다 씨, 뒤에서 야마구치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굴복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보고서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크린에는 여전히 한국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장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표정, 흔들림 없는 목소리. 그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걸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어떤 확신, 어떤 카드가 그들을 저토록 당당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2025년 9월 18일 오전 6시, 제 연구실. 새벽부터 뉴스 속보 알림이 제 핸드폰을 울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한국과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철수 검토 발언? 서둘러 옷을 입고 방위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6시 30분인데도 본관 3층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수십 명의 관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시다 씨, 들었습니까? 사토 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네, 방금 뉴스를 봤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7시에 시작합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이미 방위대신과 주요 참모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크린에는 CNN 속보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이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연간 수백억 달러입니다. 만약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를 철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방위대신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 안보 구도 전체가 무너집니다. 중국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생깁니다.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고 북한은 더욱 대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해양자위대 출신의 다나카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중국의 1차 방어선에 직접 노출됩니다. 한국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키나와와 규슈는 즉각적인 위협권에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정보분석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주일미군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도 추가 인상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방위대신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외무성 연락관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울발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 논평입니다. 스크린에 한국어 텍스트가 떴고 통역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며 동맹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되풀이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들은 미쳤습니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데 저런 배짱을 부립니까? 사토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뭔가 계산이 있습니다.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무슨 근거 말입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이 입을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략적 거점 상실.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방 거점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미국은 일본과 괌까지 후퇴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둘째, 정보 수집 능력 약화. 한국 내 미군 정보망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잃으면 미국의 동부가 정보 능력이 치명타를 입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한국군의 전력 활용 불가. 한국군 65만 명은 미국이 직접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군입니다. 이들을 잃는다는 것은 미군이 그 공백을 직접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미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수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그 손실은 당신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다나카 제독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길이라니? 설마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까봐 두려워합니다. 한국은 그 두려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위대신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철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철수가 미국에게도 손해라는 것을, 어쩌면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야마구치 의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합니다. 요시다 연구관. 이제야 한국의 전략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미국에게 그런 카드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토 국장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키나와 기지, 요코스카 해군 기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은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협상 테이블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외무성 연락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더니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울 발추가 속보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브리핑룸에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번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이지 속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70년간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겨왔지만 일방적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관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에 따른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를 지킬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도 미국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이런 상호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들은 진짜로 미군 없이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제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필요로 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토 국장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가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카드. 그들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미국조차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 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방위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그게 뭔지 찾아내십시오. 한국이 가진 진짜 카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3일 안에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만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주한미군 철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전술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실질적인 힘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일본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구실 문을 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3일 안에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내겠다고. 한국이 숨기고 있는, 아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힘의 정체를 말입니다. 2025년 9월 19일 오후 11시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공개 자료, 산업 통계, 무역 데이터, 그리고 한국 관련 군사 분석 문서들. 72시간이 아니라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중얼거리며 자료를 뒤적이던 순간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방위산업공급망위원회 보고서. 2024년 12월 작성된 비공개 문서였는데 올해 초 일부가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됐던 자료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핵심, 광물 및 소재 공급망 안보 평가. 페이지를 넘기자 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전략 광물 공급 비중. 중국이 압도적이었지만 그 아래 한 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텅스텐, 비중국권 최대 공급국 대한민국 62%.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텅스텐, 미사일 탄두, 방어 관통 무기, 항공기 엔진 부품의 필수적인 전략 광물.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다음 문서가 열렸습니다. 펜타곤 조달 보고서. 한국산 특수합금강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F-35 전투기 엔진 블레이드, 이지스함 레이더 부품, 패트리엇 미사일 유도 시스템. 모두 한국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공급망 자료. 군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초고순도 실리콘, 특수 세라믹 기판, 센서용 화합물 반도체.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군용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핵심 공급자였습니다. 무인기, 전장통신 장비, 차세대 전투 시스템. 모두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투기 계기판, 함정 작전 시스템, 미사일 유도 화면. 한국 기업이 만든 군용 특수 디스플레이가 미군 전체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정밀, 기계 부품, 레이더 구동 장치, 유도무기 제어 시스템, 항공기 착륙 장치. 한국의 정밀 가공 기술이 미국 무기 체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한국은 돈이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제공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토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요시다 씨, 아직도 일하고 있었군요. 국장님, 왜 이 시간에? 나도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뭔가 찾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사토 국장이 제 옆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정리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미국 국방 산업의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텅스텐, 특수합금, 반도체 소재,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부품.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무기 체계에 들어갑니다. 사토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더 중요한 건 중국산을 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된 지금 미국이 중국산 소재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한국뿐이군요. 사토 국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중국권에서 이런 소재를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입니다. 국장은 한동안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당당했던 거군요.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순간 미국 자신의 전쟁 수행 능력이 마비됩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메모 일부가 언론에 유출된 문서였습니다. 작년 11월 국가안보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방산 공급망에서 제거할 수 없는 링크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곧 우리 군사력 약화를 의미한다. 이건 트럼프 정부 국방장관의 발언입니다. 사토 국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고개를 숙였단 말입니까? 일본도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급하는 것들은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품, 일반 전자제품, 정밀광학. 중요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국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이 공급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입니다.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날리고 함정을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들. 그걸 30년 동안 조용히 쌓아왔습니다.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요시다 씨, 네, 국장님.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안일해졌을까요? 이국이 원하는 걸 주기만 하면 된다고, 고개만 숙이면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장이 돌아서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좋은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에서 이것을 발표하십시오. 방위대신뿐 아니라 총리실 관계자들도 참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나열된 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대체 불가능한 방산 공급망의 실체?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미국이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협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30년간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씁쓸한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진실을 직시해야 했으니까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더 긴 깨달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오전 10시 방위성 대회의실, 총리실 안보실장, 외무대신, 경제산업대신까지 참석한 확대 회의였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서서 손에 든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어젯밤 완성한 보고서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대체 불가능한 방산 공급망의 실체? 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텅스텐 공급 비중, 특수 소재 의존도, 군용 반도체 부품.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2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리실 안보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네. 모두 미국 국방부와 의회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보실장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카드를 쥐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왜 몰랐습니까? 방위대신이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무기 수입국으로만 봤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가는 나라, 일본보다 한 수 아래인 나라로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해군자위대 정보분석실에서 올해 초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군이 분석한 한국 잠수함 KSS-3 평가 보고서입니다. 작년 9월 작성됐지만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잠수함 사진과 함께 평가 내용이 떴습니다. KSS-3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핵심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추진 시스템, 자체 개발 전투 체계, 국산 어뢰와 미사일 통합 운용. 저는 평가 결론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 미국 버지니아급의 5분의 1 가격으로 연한 작전에서는 동등 이상의 성능, 은밀성, 리튬 배터리로 인한 소음, 최소화로 탐지 회피 능력 탁월, 기술 수준, 미국 해군도 연구 대상으로 삼을 만한 혁신적 설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나카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이 보고서를 내가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아직 멀었다는 선입견 때문이었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그들은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입니다. 2010년 10억 달러, 2020년 72억 달러, 2024년 추정 180억 달러. K9 자주포는 폴란드, 호주, 이집트로 수출됐고 K 전차는 폴란드에 수백 대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파이A-50 훈련기는 폴란드, 태국, 필리핀에 판매됐습니다. 경제산업대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80억 달러면 거의 우리 수준 아닙니까? 2024년 일본 방산 수출은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국이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빠릅니다. 저는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일본은 40년 전부터 방산 기술을 보유했지만 수출은 최근에야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30년 전만 해도 모든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우고 개선하고 독자화했습니다. 사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되 반드시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흡수해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K9 자주포 사진을 띄웠습니다. K9는 독일 PH2000을 참고했지만 자동 장전 시스템과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발사 속도와 정확도에서 원본을 능가합니다. 가격은 절반입니다. 다음은 K 전차였습니다. K는 독일 기술 기반이지만 파워팩은 한국이 15년에 걸쳐 독자 개발했습니다. 독일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수출형 파워팩까지 개발 중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은 수입국에서 시작해 생산국이 됐고 이제는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결과입니다. 외무대신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들의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기술은 있었는데 왜 한국만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습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무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언젠가는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방산 연구개발 투자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그중 15%를 연구개발에 투입합니다. 일본은 GDP 대비 1.2% 국방비에 연구개발 비중은 8%입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도 집중도도 달랐습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안일했다는 얘기군요.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 믿고 기술 개발에 소홀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우리는 평화에 안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5,500억 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바쳤고 한국은 3,500억 달러 요구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실력입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총리실 안보실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거짓 희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이 30년간 쌓아온 것을 우리가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방산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는 이미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의 강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재 기초 기술, 정밀 가공, 광학 시스템. 우리가 가진 것도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방산으로 연결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략을 바꾸고 투자를 늘린다면 10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나카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잠수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수출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방위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산 육성 전략을 재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꿔야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단상에 혼자 남아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K9 자주포가 사막을 달리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30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시간. 배우고, 흡수하고, 개선하고, 독자화한 30년. 그 집념과 절박함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그 3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사토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요시다 씨. 하지만요. 한국은 아직 카드를 다 보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은 단순히 방산 기술과 공급망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계속 파보겠습니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그 평화 뒤에 숨겨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은 달리고 있었고 일본은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멈춰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뛰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2025년 9월 23일 오후 3시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저는 사토 국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국장의 굳은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이미 20명이 넘는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총리, 외무대신, 방위대신, 경제산업대신, 그리고 보수 진영 핵심 의원들까지 가장 앞자리에는 야마구치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 보수 진영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특히 야마구치 의원은 매년 참배를 주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외무대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미국 국무부에서 이례적인 서한이 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재고라니요? 야마구치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 내정 문제입니다.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의원님. 총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야마구치 의원은 떨리는 주먹을 쥔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외무대신이 계속했습니다. 문제는 서한의 내용입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 중국과의 동북아 공급망 재편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점에 야스쿠니 참배가 이루어지면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눈치를 본다는 겁니까? 보수 진영 의원이 불만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토 국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급망. 제가 보고서에서 밝힌 그 내용이었습니다. 총리실 안보실장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인도태평양 전략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들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대체 불가, 반도체 소재, 배터리, 특수합금 등 방산 핵심 공급망에서 단기간 대체 불가능. 다음 줄이 떴습니다. 일본 대체 가능. 중요한 파트너이나 대부분 품목에서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대체 가능.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까? 싱크탱크 보고서이지만 국무부와 국방부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의 시각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제산업대신이 자료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안보실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일본 의존도 높음. 그러나 네덜란드, 미국 자체 생산으로 대체 가능. 자동차 부품 한국, 독일, 멕시코로 대체 가능. 정밀 광학 독일, 스위스로 대체 가능. 리스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들이 하나씩 대체 가능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항목은 달랐습니다. 텅스텐 합금 대체 불가, 군용 배터리 단기 대체 불가, 특수 디스플레이 대체 불가, 조선 중간재 대체 어려움. 저는 제 보고서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위대신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잃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고요.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야스쿠니 참배는 우리 전통이고 권리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뭐라 하든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총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원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총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토 국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국장, 요시다 연구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 증설, 배터리 생산 확대, 방산 수출 급증. 한국은 미국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토 국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 의존도입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이들의 최첨단 칩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없이는 미국 반도체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배터리 8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전기차 산업이 마비됩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밀렸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그 30년 동안 우리는 멈춰 있었고 한국은 달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외무 대신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것인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야마구치 의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평생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참배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강행하면 일본이 더 고립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총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님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야스쿠니 공식 참배는 연기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굴복의 한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창가에 서서 도쿄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네, 의원님.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일본이 여전히 강하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권을 잃었더군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꾼다고요? 30년의 격차를 어떻게 바꿉니까? 시작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뿐입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젊으니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일본의 전성기는 끝났다는 것을. 그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한 장군 같았습니다. 사토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힘든 날입니다. 요시다 씨. 네, 국장님. 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의 시작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는 여전히 번화했지만 그 밑에 깔린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일본의 외교 카드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고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불가능과 대체 가능. 그 냉혹한 평가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들이 가진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오전 7시, 제 연구실, 핸드폰 알림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투자 협상 타결, 대폭, 양보. 서둘러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간접 투자 방식을 전면 수용했고 손실 분담은 5대5로 합의했으며 주요 의사결정에 한국의 거부권을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즉시 옷을 입고 방위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인데도 본관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복도는 혼란에 빠진 관료들로 가득했습니다. 긴급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크린에는 CNN 속보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생산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훌륭한 거래입니다. 한국은 위대한 파트너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방위 대신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5,500억 달러를 조건 없이 바쳤는데 한국은 3,500억 달러의 온갖 특혜를 받았습니다. 사토 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본 조건, 투자액 5,500억 달러, 손실 발생 시 일본 70% 부담, 의사결정권 전면 미국 보유, 직접 현금 투자 방식.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조건, 투자액 3,500억 달러, 손실 50대 50 분담, 주요 결정 공동 의사결정, 간접 투자 및 기술 협력 인정.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습니까? 젊은 분석관이 억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겁쟁이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압박 앞에서 분석도 없이 굴복했습니다. 한국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협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방위대신이 날카롭게 저를 쳐다보았지만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외무성 연락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추가 보고 드립니다. 방금 방위성 정보부에서 긴급 시뮬레이션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시뮬레이션입니까?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입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 시 일본 안보 영향평가. 첫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시나리오 1. 주한미군 완전 철수 시 결과 한반도 안보 공백 발생, 중국 영향력 급증, 일본 방위비 연간 50% 추가 증액 필요, 오키나와 및 규슈 방어 인력 2배 증원 요구됨, 예상 추가 비용 연간 280억 달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280억 달러. 5년이면 1,400억 달러. 우리가 미국에 바친 5,500억 달러의 4분의 1이 매년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시나리오 2. 주한미군 부분 철수 시 결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 급등, 한국 여론조사 핵무장 찬성 76%, 기술적 능력 보유 평가됨, 한국 핵무장 시 일본 안보 환경 급격 악화, 다나카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합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 선진국입니다.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있고 미사일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사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는 핵 도미노에 빠집니다. 중국은 더욱 공세적이 되고 러시아도 개입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나리오 3. 한국의 중국 접근. 결과 최악. 한국이 중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 일본은 중국 포위망의 최전방이 됩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동북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위대신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안보는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젊은 경제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협상할 때 이미 이 카드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일본까지 흔들린다는 것을? 정확합니다. 사토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신들의 가치만 제시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을 경우 전체 동북아 전략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방위비 급증, 한국 핵무장, 중국 팽창,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작년 12월 한국 국방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은 동북아 안보 구조의 상호의존성 분석입니다. 파일을 열자 핵심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안보 약화는 일본의 방위비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며 이는 미국의 동맹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 안보는 미국과 일본 모두의 이익이다. 다나카 제독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년 전에 이런 분석을 해놨다는 겁니까? 우리가 놓칠 거라는 것까지 계산하고?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각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일본이 입을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방위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완패했습니다. 같은 동맹국인데 한국은 협상에서 이기고 우리는 굴복했습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회의실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대신님, 완패가 아닙니다. 이건 항복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버텼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없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방위비 폭증, 안보 위협 증가, 경제적 부담, 모든 것이 악화됩니다. 반대로 일본이 무너지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했습니다. 독자 방위 능력, 다변화된 경제 파트너십, 전략적 자산. 한국은 일본 없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진다. 하지만 일본이 무너져도 한국은 산다. 이게 현실이군요. 그가 천천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너진 신념을 짊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토 국장과 저는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요시다 씨, 네, 국장님.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저는 지난 며칠간 분석한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약할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30년 전 모든 무기를 수입하던 시절부터 독자화를 준비했습니다. 절박함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강할 때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토 국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것을,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모든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 독자 방위 기술, 전략적 협상력,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핵심 위치.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오후 4시 총리 관저 대회의실, 최종 보고의 날이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 핵심 인사 5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지난 2주간의 분석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부상과 동북아 질서 재편. 제목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한국을 분석하며 저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북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의 핵심 전략 자산 리스트였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체 불가능한 방산 공급망, 텅스텐, 특수합금, 반도체 소재, 군용 배터리.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둘째, 독자 방위 기술. 30년간 배우고 흡수하고 개선한 결과 한국은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K국 KEKSS-3. 이제 한국 무기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셋째, 전략적 협상력. 한국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할 줄 압니다. 트럼프의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숨죽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넷째, 동북아의 핵심 위치. 한국이 흔들리면 일본도 흔들립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우리 방위비는 폭증하고 안보 위협은 급증합니다. 반대로 일본이 흔들려도 한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진다. 그러나 일본이 무너져도 한국은 산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이것이 당신의 최종 결론입니까? 네, 총리님. 냉혹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분석 결과,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 화면에 떴습니다. 절박함.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보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절박함이 30년간 멈추지 않고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전략적 사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고, 흡수하고, 개선하고, 독자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출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방위와 경제를 동시에 해결한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집중 투자. 한국은 국방 연구개발에 국방비의 15%를 투입했습니다. 우리의 2배입니다. 그들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일본의 지난 30년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주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평화한 법을 핑계로 방위 산업 육성을 소홀히 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활용하지 못했고 투자는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당신은 지금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겁니까?
비판이 아닙니다. 의원님, 진실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격차는 더 벌어질 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토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요시다 씨,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제안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섹션을 펼쳤습니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화면에 첫 번째 제안이 떴습니다. 첫째, 현실 인정.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 아니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둘째, 전략적 재정립.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안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장기 투자. 지금 당장은 늦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방산, 첨단 소재, 에너지.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총리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 희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쌓은 것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소재 기술, 정밀 기계, 로봇, 이것들을 방산과 연결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한국처럼 절박하게,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방위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토대로 장기 방산 육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재정립하겠습니다. 경제산업대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업협력 차원에서도 한국을 재평가해야겠습니다. 경쟁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리가 일어섰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진실이었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안주는 퇴보를 낳고 절박함은 성장을 낳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절박했고 우리는 안주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단상에 혼자 남아 도쿄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카 제독이 다가왔습니다. 요시다 군, 자네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떴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일이었어. 감사합니다, 제독님. 한국 녀석들, 정말 대단하더군.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저렇게 컸다니.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늦었지만 시작은 할 수 있으니까. 제독이 떠나고 사토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요시다 씨, 2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힘은 소리 없이 쌓인다는 것을요. 한국은 30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절박해야 합니다. 안주를 버리고 위기감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사토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시작을 자네가 만들었어. 고맙네. 그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었고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30년간 소리 없이 쌓은 기술, 소재,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성에서 비롯됐다. 의존의 안락함에 머문 일본과 절박함으로 달린 한국. 동북아,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일본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계속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석양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본은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긴 2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처럼 절박하게, 전략적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그것만이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는 다시 뜹니다. 일본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한국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절박하게 달릴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방위성 본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10년간 멈추지 않은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각오를 일본이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28일 오후 4시 총리 관저 대회의실 최종 보고의 날이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 핵심 인사 5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지난 2주간의 분석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부상과 동북아 질서 재편. 제목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한국을 분석하며 저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북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의 핵심 전략 자산 리스트였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체 불가능한 방산 공급망, 텅스텐, 특수합금, 반도체 소재, 군용 배터리.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둘째, 독자 방위 기술. 30년간 배우고 흡수하고 개선한 결과 한국은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K국 KEKSS-3 이제 한국 무기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셋째, 전략적 협상력. 한국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할 줄 압니다. 트럼프의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숨죽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넷째, 동북아의 핵심 위치. 한국이 흔들리면 일본도 흔들립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우리 방위비는 폭증하고 안보 위협은 급증합니다. 반대로 일본이 흔들려도 한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진다. 그러나 일본이 무너져도 한국은 산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이것이 당신의 최종 결론입니까? 네, 총리님. 냉혹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분석 결과,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 화면에 떴습니다. 절박함.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보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절박함이 30년간 멈추지 않고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전략적 사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고, 흡수하고, 개선하고, 독자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출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방위와 경제를 동시에 해결한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집중 투자. 한국은 국방 연구개발에 국방비의 15%를 투입했습니다. 우리의 2배입니다. 그들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일본의 지난 30년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주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평화한 법을 핑계로 방위 산업 육성을 소홀히 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활용하지 못했고 투자는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당신은 지금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겁니까? 비판이 아닙니다. 의원님, 진실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격차는 더 벌어질 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야마구치 의원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토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요시다 씨,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제안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섹션을 펼쳤습니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화면에 첫 번째 제안이 떴습니다. 첫째, 현실 인정.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 아니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둘째, 전략적 재정립.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안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장기 투자. 지금 당장은 늦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방산, 첨단 소재, 에너지.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총리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 희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쌓은 것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소재 기술, 정밀 기계, 로봇, 이것들을 방산과 연결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한국처럼 절박하게,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방위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토대로 장기 방산 육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재정립하겠습니다. 경제산업 대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업협력 차원에서도 한국을 재평가해야겠습니다. 경쟁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리가 일어섰습니다. 요시다 연구관,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진실이었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안주는 퇴보를 낳고 절박함은 성장을 낳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절박했고 우리는 안주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단상에 혼자 남아 도쿄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카 제독이 다가왔습니다. 요시다 군, 자네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떴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일이었어. 감사합니다, 제독님. 한국 녀석들, 정말 대단하더군.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저렇게 컸다니.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늦었지만 시작은 할 수 있으니까. 제독이 떠나고 사토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요시다 씨, 2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힘은 소리 없이 쌓인다는 것을요. 한국은 30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절박해야 합니다. 안주를 버리고 위기감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사토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시작을 자네가 만들었어. 고맙네. 그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었고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30년간 소리 없이 쌓은 기술, 소재,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성에서 비롯됐다. 의존의 안락함에 머문 일본과 절박함으로 달린 한국. 동북아,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일본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계속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석양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본은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긴 2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처럼 절박하게, 전략적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그것만이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는 다시 뜹니다. 일본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한국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절박하게 달릴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방위성 본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10년간 멈추지 않은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각오를 일본이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방위 전문가 요시다 켄지의 충격적인 깨달음을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이 30년간 소리 없이 쌓아올린 대체 불가능한 힘, 그리고 그것을 외면했던 일본의 안주. 두 나라의 엇갈린 선택이 만들어낸 냉혹한 현실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절박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박함으로 30년을 달려온 우리 선배 세대에게 감사하고 그 노력을 기억하자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술을 쌓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모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자긍심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